나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2번의 전쟁을 겪었고 굶주림이 무엇인지 알았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먼저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품위 있게 눈을 감은 사람도 있었고 아무것도 없이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없이 떠난 사람들 중 상당수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장면이 지금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 오랜 지인 중 한 명은 30대부터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월급이 적어도 아이들 학비가 부족해도 그는 보험료만큼은 절대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는 그 믿음 하나로 4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원 침대에 누웠을 때 가족들은 복도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실제 보장 금액이 입원비와 수술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당혹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준비했는데 왜 이런 거지? 나는 그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안에는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이 평생 쌓아온 신뢰와 기대가 무너지는 소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아마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듣기 좋은 말만 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보험 계약서, 그 든든하다고 느끼는 안도감, 그것이 과연 진짜 방패인지 아니면 단지 그렇게 보이도록 설계된 종이 한 장인지 오늘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안정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보험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안정감이 실제 보장 내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숫자가 주는 심리적 위안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돈을 쓰면 무언가를 얻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보험이라는 상품은 그 느낌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유독 크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은 당신이 정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는 오늘 보험 설계사들이 죽어도 먼저 말하지 않는 6가지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보험 자체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눈을 뜨고 계약서를 바라보는 법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노후의 품위는 누군가가 당신을 대신해서 지켜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현명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첫 번째 진실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험료는 당신의 생활비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잠식합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비는 것이 아니라 매달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여유가 사라집니다. 30대에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월 5만 원, 10만 원, 그 정도면 감당할 수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특약이 하나 추가되고 가족보험이 붙고 실손보험이 따라오고 어느새 매달 30만 원, 50만 원, 심한 경우 월 소득의 15% 이상이 보험료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지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축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돌려받을 돈이라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나는 105년을 살면서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손 안에 없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함께 교편을 잡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달 봉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보험료부터 냈습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60대 중반에 갑자기 관절이 나빠져서 일을 그만둬야 했을 때 그에게는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험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청구를 해도 실제 지급까지 시간이 걸렸고 생활비는 그 사이에도 나가야 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사람이 보험료를 성실히 납입해온 바로 그 사람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보험이 그를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험이 그의 유동성을 갉아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진실입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당신이 납입한 원금조차 온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계약서 서명 전에는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설계사는 가입할 때 이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초기에 해지할수록 해지 환급금이 납입 원금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어떤 상품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금의 절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10년을 채워도 원금 회복이 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른 채 가입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더 나은 상품으로 갈아타고 싶을 때 비로소 그 함정을 발견합니다. 나는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보험 해지 환급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한 번이라도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른다면 오늘 밤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진짜 자산입니다. 화려한 보장 내용이 적힌 책자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이 당신의 실제 방어선입니다. 가난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매달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당신의 여유를 빼앗아 가는 구조 안에서 천천히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처음 설계한 사람은 당신의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약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보험 계약서를 처음 받아보면 그 두께에 압도됩니다. 수십 가지 보장 항목이 빼곡히 적혀 있고 설계사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암 진단비, 뇌졸중 보장, 골절 치료비, 입원 일당, 수술비 특약, 심지어 치아 보장까지 듣고 있으면 마치 이 하나의 계약서가 노후의 모든 위험을 막아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느낌이 바로 이 상품이 팔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 수십 가지 항목 중에서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예상한 금액 그대로 지급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보험에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보장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들이 깨알 같은 글씨로 계약서 뒷부분에
숨어 있습니다. 기존 병력이 있으면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특정 수술 방식이 아니면 해당 항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원 기간이 기준 일수에 미치지 못하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진단명이 정확히 계약서에 명시된 질병 코드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 조건들을 모두 이해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는 그 수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계약서를 끝까지 읽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네 번째 진실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노인 의료비 중 보험이 실제로 감당하는 비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노인 의료비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의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원과 수술, 장기 요양, 간병비, 재활치료까지 모두 합산한 비용과 보험사에서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비교해보면 그 간극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치매, 파킨슨,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민간보험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실손보험 역시 청구 횟수가 누적될수록 갱신보험료가 오르고 어느 순간부터는 보험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는 80대에 허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술 자체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수술 이후의 재활과 간병이었습니다. 그 비용의 대부분은 보험이 아니라 내가 평생 조금씩 모아둔 현금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새벽 2시에 진통제를 더 달라고 해야 할 때, 간병인을 하루 더 붙여야 할 때, 그 순간 당신을 지키는 것은 보험 약관이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라는 것을 화려한 특약은 두려움을 팝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두려움은 그 특약이 실제로 필요한 순간에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가뭄이 든 날 그 꽃이 물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계약서가 아니라 마를 일이 없는 우물입니다. 5번째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가장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설계사는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속한 시스템은 처음부터 당신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강단에 서서 수백 명의 학생들을 바라보며 나는 언제나 이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앞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배우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학점을 얻기 위해서인가? 그 차이는 아주 미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로 드러납니다. 보험 설계사와 고객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설계사가 당신 앞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보험 설계사의 수수료는 계약 첫 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계약을 성사시킬수록 더 비싼 보험료의 상품을 팔수록 설계사의 수입은 올라갑니다. 이것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진 설계사라도 그 구조 안에서 일하는 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고객보다 판매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에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설계사였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보험 상품에 넣었습니다. 설계사는 친절했고 설명도 자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달이 설계사의 실적 마감 월이었습니다. 목표 달성이 절박했던 시기였고 그 상품은 설계사에게 높은 수수료를 주는 구조였습니다.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아니라 그 순간 설계사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이 추천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몇 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설계사를 원망하기 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왜 그때 스스로 확인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 앞에서 판단력이 느슨해집니다. 오랜 친구가 친척이 아는 사람이 권하면 꼼꼼히 따져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는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면서 나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위험한 계약은 가장 믿는 사람과 맺는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뢰가 당신의 질문을 막기 때문입니다. 설계사에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상품에서 당신이 받는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면 그것이 이미 하나의 대답입니다. 나는 사람을 의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조를 이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항상 누군가의 이익을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가 어느 쪽을 향하는지 당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에게 먼저 말해주지 않습니다. 좋은 설계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설계사조차도 당신보다 그 계약서를 더 자주 읽고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차이가 곧 권력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좁히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미소는 믿어도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미소 말고 숫자로 읽어야 합니다. 6번째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선 5가지 진실을 모두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보험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정작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무방비한 상태가 됩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옵니다.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그 순간에 사람을 지키는 것은 두꺼운 보험 계약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손에 챈 수 있는 현금입니다. 현금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심사도 없고 서류도 없고 거절도 없습니다. 그냥 씁니다. 그것이 현금의 본질적인 힘입니다. 나는 이것을 방파제라고 부릅니다. 바다 앞에 서 있는 방파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는 예고 없이 밀려옵니다. 어떤 파도는 잔잔하고 어떤 파도는 사람을 집어삼킬 만큼 높습니다. 방파제의 역할은 그 파도를 막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당신의 삶 깊숙이 밀려 들어오지 않도록 시간을 버텨주는 것입니다.
현금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다음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 시간이 곧 품위입니다. 그런데 보험료에 월소득의 상당 부분을 쏟아붓는 사람들은 정작 그 방파제를 쌓을 여력이 없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현금 자산의 축적을 막습니다. 보험이 있으니 괜찮다는 심리가 현금을 모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흐립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르고 위기가 닥쳤을 때 통장을 열어보면 숫자가 없습니다. 보험 증서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공백을 메울 것이 없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무방비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40대에 한 가지 원칙을 세웠고 이후 한 번도 그것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최소 6달치 생활비만큼의 현금은 반드시 손이 닿는 곳에 두어야 한다. 이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이자도 없고 수익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자녀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급하다고 누군가에게 전화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 그 침묵이 바로 노후의 품위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지하지 않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숫자가 여러분의 진짜 방어선입니다. 보험 증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지금 통장에 잠자고 있는 그 숫자가 여러분을 지킵니다. 유동성 없는 안전은 안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겨있는 금고와 같습니다.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금고는 내 것이 아닙니다. 보험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험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험은 방어선의 전부가 아니라 방어선의 일부여야 합니다. 그 일부를 전부로 착각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타인의 결정에 종속됩니다. 보험사의 결정, 설계사의 판단, 심사팀의 검토, 그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당신의 위기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봅니다. 10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배운 것 중 하나는 진짜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허락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것, 누군가의 심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는 언제나 현금이었습니다. 방파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처럼 투박하고 이자도 없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오는 날 밤 당신의 집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 투박한 방파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보험료가 생활비를 잠식한다는 것, 중도 해지 시 원금조차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화려한 특약이 실제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 노인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험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 설계사의 수수료 구조가 고객의 이익보다 판매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보험에만 의존하다 보면 정작 위기의 순간에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다는 것. 이 6가지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105년을 살면서 직접 보고 겪고 때로는 실수하면서 배운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 읽으십시오. 귀찮습니다. 어렵습니다. 글씨도 작고 용어도 낯섭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이 무엇에 동의했는지 모른 채 수십 년을 보내게 됩니다. 면책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보장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 무엇인지, 해지 환급금이 납입 연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들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설계사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대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서명을 미루십시오. 서두를 이유는 언제나 판매자에게 있지 구매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보험료는 월 소득의 7%를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노후를 지켜보면서 내가 귀납적으로 도달한 기준입니다. 7%를 넘는 순간 보험은 보험학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나머지 여유자금으로 최소 6달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비축하고 그 다음에 남는 것으로 조금씩 자산을 키워가십시오. 순서가 중요합니다. 보험이 먼저가 아닙니다. 현금 방파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보험입니다. 그 순서를 바꾸는 순간 당신의 재정은 구조적으로 취약해집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당신의 재정 계획을 아무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비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내가 얼마를 모았는지,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 노후 자금이 얼마인지를 주변에 알리는 순간 그 정보는 반드시 누군가의 판단과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선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익에 민감합니다. 나는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본성을 알고 있기에 나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침묵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내 노후를 내가 지키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나는 지금 105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것이 단순해집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선명함에서 내가 도달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에서 옵니다. 불안은 가진 것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 가진 것이 내 손안에 없다는 느낌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크게 벌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붙든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품위는 화려한 보험 증서에서 오지 않습니다. 노후의 품위는 새벽 3시에 통증이 와도 누군가에게 전화하지 않아도 되는 준비에서 옵니다. 급하게 자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도 되는 여유에서 옵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품위입니다. 그리고 그 품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는 언제나 지혜로운 준비였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해지 환급금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숫자 하나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인생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조용하고 성실한 하루하루의 이어짐입니다.
그 이어짐을 잘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내가 105년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조용하고 단단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창문을 열었습니다. 105년을 살면서 나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것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는 그것이 하나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세상이 들어옵니다. 바람도 들어오고 소리도 들어오고 때로는 빗소리도 들어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거부하지 않고 그렇다고 매달리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가 이 긴 세월 끝에 도달한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보험의 구조적 허점에 대해, 설계사의 수수료 체계에 대해, 현금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어쩌면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불안을 느끼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본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전혀 다릅니다. 두려움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는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 위기가 왔을 때 무엇에 기댈 수 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돈의 차이보다 훨씬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차이입니다. 고요함의 차이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넓은 집, 더 많은 인정.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내려놓았고 나중에는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려놓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내려놓는 것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가벼워지면 더 멀리 걸을 수 있습니다. 더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라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60대라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70대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준비를 막지 않습니다. 준비를 막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아직 괜찮다는 착각입니다. 그 착각을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진정한 노후의 품위는 얼마를 가졌느냐에서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현명하게 준비했느냐에서 옵니다. 화려한 보험 증서에서 오지 않습니다. 새벽 3시에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에서 옵니다. 자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여유에서 옵니다. 아무에게도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침묵에서 옵니다. 그 침묵이 품위입니다. 그 자유가 행복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조용하고 단단한 마지막을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파도가 와도 뿌리째 뽑히지 않는 나무처럼,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어가면 됩니다. 저녁 노을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빛은 언제나 그 고요한 시간에 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그 노후를 담기를 바랍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충분히 아름답기를 안나지요. 오늘도 창문을 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